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 시각 실적 발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0시 들어오면서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 양극재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까지입니다. 삼성 SDI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 증가한 3,754억 원 발표가 나왔는데요. 다만 전망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3,800억 원이었는데 이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삼성 SDI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을 좀 시도했었는데 현재는 0.43%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아웃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용 부장과 함께 ETF 할 결심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ETF 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최근 며칠 동안의 시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축소돼서 좁은 박스권 장세를 횡보했다가 어떤 실적과 은행 관련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 좀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 우려가 좀 커졌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둔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이 전반적으로 강해졌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은 좀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시장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오늘 밤에 아마존, 다음 주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전분기 혹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외에도 이번 주에는 이제 S&P 500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이 좀 갈리는 단기적인 종목 장세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위주로 가격이 주로 상승을 했고, 다음 주 5월 3일에 있을 미국의 5월 FOMC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전인데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관련된 정책 코멘트를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다음 주 FOMC 이전까지는 금리가 큰 폭의 변화 없이 하향 추세를 완만하게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이벤트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신임 총재자, 이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처음 주재하는 정책 회의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지난 2010년부터 이어왔었던 수익률 곡선 통제, 즉 YCC 정책의 수정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좀 부작용을 인정을 한 어떤 발언을 해서 좀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YCC 같은 경우 추가적인 수정이 있게 되면 향후에 엔화 강세 압력이 좀 강해질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엔화 강세가 좀 전망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엔화 선물 ETF 혹은 환 오픈 전략이 가미된 일본 지수 ETF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관련한 ETF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는 주간입니다. 다만 신임 일본 은행 총재의 발언이 중요하고요. YCC 정책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OMC 회의가 한 주 전이고요. 이번 주 블랙아웃 기간, 채권에 대한 동향들, 그리고 또 실적 시즌 알아봤는데요. 또 부장님, 이번 주에는 ETF 시장에서 또 이벤트가 있는 게 제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 멘트를 했었거든요. 네네. 어제까지 매수해서 보유하면 ETF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징적인 동향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연말에 일반적인 주식도 배당을 하고요. 네. 그 ETF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배당 아니면 월 배당도 많이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ETF들은 4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 기준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ETF를 보유하셔야 그 다음 월에 지급되는 분배금을 받으실 자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틀 전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마 ETF들의 분배 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일시적인 분배금 확보를 위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이제 4월 말 정도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연말에 배당 받으시기 위해서 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배당 락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2번 이렇게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난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4월에 ETF 이벤트로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글로벌 주식 ETF 동향도 좀 살펴볼게요. 특징적인 부분 어떤 점 있었을까요? 네, 일단 현지 시간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군별로 ETF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 ETF 성과를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주택건설 업종 ETF가 4.97%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미국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 전월 대비 하락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미국 내의 주택 건설 산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현재까지 51%가 넘는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이지리아나 폴란드 주식 ETF가 이제 성과의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지수인 DXY 인덱스가 하향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머징 쪽 주식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ETF 성과로 좀 연결이 되었고요. 또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됐었던 이제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ETF들가 지난주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0%가 넘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이 있었으면서 이제 이러한 ETF들도 그 같은 약세를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채권형 같은 경우 살펴보면 상위권에 랭크된 ETF들은 이제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서 장기 국채 ETF들도 성과가 이제 큰 폭의 등락 없이 소폭 플러스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미국 5월 FOMC를 일주일 앞두고 현재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추가적인 긴축 코멘트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채권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하향세를 좀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둔화 아니면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또 둔화가 된다면 시장 내에서 다시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위주의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채권 주식 비교를 해봤을 때 주식 쪽의 한 주간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건설, 신흥국, 의료기기 등의 ETF의 수익률이 좋게 나왔고 채권은 안정적으로 1% 정도의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리츠 ETF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글로벌 부동산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약보합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미국 리츠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미국 리츠 인버스 ETF만이 플러스 성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 외의 리츠들 혹은 이제 부동산 기업 주식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미국 내에 상업용 부동산 공실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또 주요 이제 지역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을 소유한 오너들 혹은 리츠들의 차환 움직임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츠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당분간은 큰 폭의 개선을 좀 보이기는 어렵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ETF 자금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뭐 CFD 사태, 반대 매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종목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수급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ETF 자금 동향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주간 전체 ETF로 유입된 금액은 한 4억 7천만 달러이고요. 이 규모는 사실상 전주에 들어왔던 돈 대비해서 97% 이상 감소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FOMC가 다음 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자금 유입도 굉장히 주춤해진 모습이고요. 네. 자산별로 보면은 그래도 주식형 ETF로는 19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되었고요. 어떤 업종에 순유입이 되었나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업종, 주로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금융주, 헬스케어 같은 경우 순유입이 되었고 지수 인버스 ETF도 한 3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심리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뭐 대형 성장주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에너지, 뭐 소재, 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순유출세가 좀 강했었고 네. 레버리지 ETF도 순유출이 관찰이 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는 자금의 순유출이 있었고요. 지난 그간 자금 유입세가 좀 컸었던 국채나 물가채, 지방채 ETF에서는 순유출이 있었고 하이힐드나 이머징 채권 같은 경우는 순유입을 보이면서 채권 자산군 내에서도 이제 자금 흐름이 좀 차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ETF 시장 동향은 FOMC 관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좀 주춤해졌고요. 유출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 가운데 헬스케어, 그리고 이 밖에도 필수 소비재나 산업재 금융주 쪽에 유입이 있었는데요. 전체 ETF 자금 순유입, 순유출 탑5 알아볼게요. 어떤 ETF였나요? 네, 전체 자산군 내에서 종목별로 상위 5개 살펴보면 네.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2개에 대략 1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순유출 상위 1위 ETF도 S&P 500 지수 추종 ETF여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어떤 ETF는 순유입되었고 어떤 ETF도 순유출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큰 차이가 없는 ETF들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총 보수가 순유입된 ETF들이 대략 연 0.03%입니다. 네. 유출된 ETF는 0.09%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보수가 비싼 ETF에서 자금이 나와서 좀 보수가 저렴한 지수 ETF로 갈아타는 그러한 흐름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순유입 상위 3위에 랭크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ETF에도 5억 달러 이상 순유입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ETF는 올 1분기까지는 자금이 순유출되었는데 4월 들어서 총 50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세로 전환이 되면서 하이힐드 채권을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하이힐드 채권은 연 8%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제 부도율이나 스프레드가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 악재가 크지 않은 점이 이 같은 투자 심리 개선에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같은 S&P 500 지수 추종의 ETF인데도 보수에 따라서 0.03%, 0.09% 이 차이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가운데 베스트 워스트 알아볼 텐데요. 탑5, 바텀5 어떤 쪽이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하면서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코스닥 인버스 ETF 성과가 8% 전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까지 코스닥 인버스 ETF를 개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했었는데 그 개인들의 이 같은 어떤 투자가 인버스 ETF 강세여서 이제 괜찮은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한 주간 성과가 부진했던 하위 5개 ETF를 살펴보면 이제 당연히 인버스와 반대로 가는 코스닥 레버리지 혹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IT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항생 테크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15% 전후의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IT 기업들 주가는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진 모습이 뚜렷하고요.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5월부터 미국 IT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좀 제한한다는 그러한 좀 정책도 발표를 했었고 또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관련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같은 테크 업종들 위주로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견조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대만 혹은 미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에 더 큰 우려를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채권과 같은 자산 ETF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찾기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형 ETF 동향을 봤을 때 미중 갈등의 여파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국제적인 문제들이 주식시장에도 역시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오늘 관련한 종목들로 재건 쪽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히토류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흐름이 좋았는데요.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은행 순매수 탑5 짚어볼까요? 네, 일단 매매 주체별로 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눈에 띌 만한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진 않았고요. 기관 중에서 은행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 중에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2차 전지 관련 ETF에 총 1,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이 좀 다양한데요. 뭐 고평가 우려도 있지만 추가 상승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추가적인 강세를 무게에 두고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기관은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2주 연속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ETF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ETF 투자할 때 뭐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이런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같은 업종 ETF에 2주 연속 순매수를 보인 점은 뭐 그 순매수 규모를 떠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이후 다음 강세로 갈 테마나 섹터를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아니면 헬스케어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급 주체별 가운데 은행과 연기금의 순매수 탑5 ETF 살펴봤습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두 주체를 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 은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추가 강세 예상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ETF 매수 관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여유가 조금 있네요. 예. 그래서 투자를 결심해 볼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 투입해도 될 것 같아요. 한 5분 넘게 정도 가능한데, 오늘은 어떤 ETF 쪽에 투자를 결심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에 신규 상장되는 ETF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에 총 4개 ETF가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된 ETF들 한번 살펴보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증시에 상장된 명품 관련 기업 10개 주식에 투자하는 ETF고요. 네. 불황에도 명품을 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짐에도 매출은 여전히 견조한 이제 주요 명품 기업들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흔히 아시는 뭐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최상위 명품 브랜드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가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의 명품 소비 트렌드가 좀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온라인 플랫폼도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이 같은 출시를 결정한 것 같고요. 다만 참고하실 점은 이 ETF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 대비 유로화나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화 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 움직임도 성과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ETF를 보실 때 명칭을 보시면 명칭 맨 뒤에 이제 H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이 H가 있으면 환해지를 실시하고 H가 없으면 환해지를 하지 않아서 통화 가치에도 성과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ETF의 기초 지수는 이제 스톡스라고 하는 지수 산출 업체가 산출한 스톡스 유럽 럭셔리 10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 10개 종목을 각각의 시총 비중대로 구성해서 지수가 산출이 되고 이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패시브형 ETF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ETF가 2개 상장이 됐고요.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 또 하나는 2차 전지 소부장 ETF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관련돼서 소재나 부품, 장비 생산 기업들 ETF에도 그들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는 좀 이러한 심리가 있어서 출시를 결정했고요. 또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분야까지 이 같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다고 발표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각각의 업종 내에 대표 우량 소부장 기업들 20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좀 끌어올린 모습이고 이 ETF들도 이제 지수 내에 종목별 시총 비중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동일 비중이 아니라 시총이 큰 종목이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높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파킹 통장 같은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ETF는 달러화의 파킹 통장에 투자를 하고요. 미국의 SOFR 금리라는 소퍼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단기 금리라고 불리고요. 한국의 뭐 CD 금리나 아니면 한국에도 KOFR이라고 하는 코퍼 금리가 있는데 같은 미국의 소퍼 금리도 일간 이자를 매일 수치를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수의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초단기 금리인 이 소포 금리가 현재 연 4.8% 금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시장의 어떤 시중 금리나 아니면 기준 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현재 기준 금리 자체가 5%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준 금리가 인하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 파킹 통장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이자를 이제 ETF 성과에 반영이 되고요. 네. 그 일간 이자가 누적으로 쌓이면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이제 원화로 된 뭐 CD 금리나 코퍼 금리 ETF에도 최근에 한 9조 원 정도까지 이 규모가 좀 많이 커졌고요. 네. 다만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달러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와 달러화 사이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꾸준히 이자가 지급되더라도 환 차익이나 환 손실도 이 ETF 성과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베팅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미국의 소포 금리 이자를 확보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만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 ETF 풍성한 소식들을 가지고 와주시면서 신규 상장 ETF에 투자할 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분야들의 ETF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유럽 명품 쪽에 투자하는 ETF, 또 국내 반도체 소부장, 또 2차 전지 소부장, 여기에 미국 달러 소포금리 쪽에 ETF, 이건 환해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요 소포 금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해지가 되지 않고요. 되지 않고요. 예, 원달러 환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시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달러 약세 시에는 특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손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정적인 어떤 금리를 매일매일 이자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 CMA 계좌처럼 그러니까 파킹 통장 개념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와 달러 움직임이 현재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 관심 가지만은 하고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또 시점에 따라 그때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파킹 동장 개념의 달러 관련 ETF까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ETF 할 결심 강재웅 부장과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오늘 강재웅 부장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매주 ETF 자금 동향 고정이면 정말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나오셨지만 다른 상품까지 균형 있게 잘 짚어드리니까요. 이 시간 많이 주목해 주세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